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주간 전망대 오랜만에 나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 뵙는 분이고 얼굴 뵙기가 참 힘들었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7월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었다가 지금은 NH투자증권으로 바뀌었고요. 사실 신환정 팀장하고 저는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지 지금 10년 정도 됐고요. 네. 자리가 지금 저하고 둘이 등을 지고 있어요. 등 붙은 샴쌍둥이? 네.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사무실도 지겹게 보는데 네. 여기 와서 또 보려고 하니까 출장을 가면 방을 같이 씁니다. 그럼 오늘 멤버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둘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우리 둘은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어. NH투자증권이 와서 접수하는구나 이러고. 요즘 이렇게 환율을 보면 1대1대1대1이 오르는 세상이.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준안전자산이다 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하긴 한데 채권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상당히 조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팅은 금리 상승 쪽에 해놨는데 오히려 금리가 빠지니까. 자, 이제 을미년 새해가 밝았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좀 잠잠하던 이슈들이 계속 터지는데 일단 유가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유가 하락은 우리 다 좋아해야 되는데 네.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해서 그런지 다들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리스는 이게 정기적으로 나간다 안 만다 이런 소리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들 한번 종합적으로 하나씩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세가 계속 가고 있는데 50달러 깨졌죠? 네. 어디까지 가요? 글로벌 그 에너지 관련 ETF를 보면은 12월부터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은 약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언젠가는 반등할 거라는 지금 언더슈팅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펙 그 미팅이 6월 1일인가 있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뭐 한 3, 4월이나 5월까지는 이게 지금 바닥을 모르고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85년, 6년에도 1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1년 뒤에는 한번 다시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미팅이 이제 6월이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ETF 들어가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노리고 한번 상반기에 한번 사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바닥은 아직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봐야 바닥인지 알 수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유라는 게 무슨 페이퍼 자산도 아니고 실물 자산인데 이게 50%씩 반토막 나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속성을 감안해 보면 뭐 최근에 50불 깨진 이후에 지지선 잡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고, 근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35불대 전후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지지선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35? 예, 35불 정도. 그리고 근데 나쁜 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생산량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저 80년대도 그랬고요. 지금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아직은 바닥을 잡을 수는 없다. 최경환 부총리가 뭐 국제 유가라고 우리한테 뭐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떨어졌어요, 그죠? 이 호재 같으면 올라가야 되잖아. 시차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아마 저보다는 우리 시 팀장이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릴 것 같고, 일단 국내 쪽만 보면은 그 한은의 계량경제 모형을 보면 유가가 단기에 급락하면 오히려 해당 분기에는 국내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은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 반영은 안 되는데 지금 국내 수출에서 한 10% 정도 비중 차지하는 게 석유 제품이거든요. 수출량가 떨어져서. 이제 정제 마진은 즉각적으로 떨어지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분기 지나가서 이제 비로소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지금 10월부터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은 뭐 4, 4분기 연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4분기 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부총리도 얘기하고 각 좋은 연구기관들이 효과 얘기하는 긍정적 효과 부분이 나올 수 조금씩 있을 것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원종 연구원이 글로벌 리서치 맡고 있다 그랬죠. 네네. 글로벌 영향을 한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나쁜 면이 아주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인한 신흥국 불안정 또는 뭐 베네수엘라 등등의 뭐 디폴트 가능성, 우크라이나까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지금 휘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까지 실은 얹혀진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우디만 보더라도 아마 국부 펀드나 해외 투자한 자산들이 아마 800억 달러가 넘어 1000억 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자금들을 이제 재정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수거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파는 데가 미국, 영국, 사우디라고 하죠. 얘네뿐 아니라 뭐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할 것 없이 그동안 5.1달러로 풀었던 이 자금들이 수급에서 유동성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줄어들었을 때 이 영향은 우리가 지금 단기로 볼 게 아니고요. 2015년 내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혜가 나타나는데 일단 시차가 필요한 것들, 재고로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또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주식시장에서는 좀 빨리 반영하고 싶긴 한데 이게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5년 내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저는 하반기나 가야지 이런 효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브렉시트로 이번엔 좀 주제를 한번 돌려봅시다. 25일 총선 시리자가 된다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던데 그 시리자가 되면은 브렉시트가 될 거냐? 간략하게 안 된다고 시장에서 보던데. 그 시리자 총수도 사실은 얘기했거든요. 다수당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렉시트를 우리가 추진하진 않을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렉시트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나타날 이제 불확실성들을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리자가 내세운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했던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다시 재협상하겠다.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여유를 달라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채권자나 또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약속을 잘 이행하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 딴짓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역시 해결까지 가려면은 또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 시리자 곧 그렉시스라고 그 동호화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렉시스가 한 10% 또는 5% 미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뿐이죠. 그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리스가 2-3년 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구조 조정을 너무 잘 해왔습니다. 잘해왔죠 그동안. 예, 그 성장도 그래서 지금 올해가 한 0.4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 1.1 정도로 옛날에 마이너스 막 3, 4 가다가 좋아졌고요. 경상수지 또 뭐 재정 적자 옛날에 마이너스 6%, 3% 갔던 것들을 지금 마이너스 3%, 2%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IMF 때 98년에 어려웠던 것처럼 너무 좀 가혹했죠. 그러니까 가혹화 시킨 대로 잘 해서 그다음에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잘했습니다. 단위노동 비용도 무지하게 내려갔고요. 실업률은 높지만 이런 것들을 잘해왔는데 너무 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숨통을 풀어달라라는 얘기로 이 정부가 잘해오긴 했지만 우리한테 잘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얘기를 더 들어줄 수 있는 시리자를 선택을 하되 시리자가 이제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오고 나서는 얘기가 틀릴 것 같아서요. 당선을 위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시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리자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그 협상을 통해서 좀 숨통을 풀어달라. 그 가능성이 있느냐인데요. 탕감은 제가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좀 돈 좀 풀어달라. 또는 프랑스랑 그 이태리한테 약간의 여지를 둬서 재정 균형으로 가는 거를 시간을 좀 오래 준 것처럼 지금 178%의 재정 부채가 높은데요. 이거를 2020년까지 125까지 가려면은 허리띠를 상당히 졸라매야 되는데 실은 조금 조정해달라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렉시스를
등호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리스가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시리자당에서 이제 공포탄을 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겁을 주고 난 다음에 좀 깎아달라. 그렇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나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야, 우리도 좀 깎아줘야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이 소리 나올 텐데 그게 유럽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동안 구조개혁을 이 트로이카가 시킨 대로 잘했던 나라가 제일 많이 했던 애가 그리스고요. 그 다음이 실은 했죠.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스페인이 선거가 하반기 말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말이 있다가 한 중반에 될 수도 있겠고요. 이태리는 좀 멀었기 때문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나라들이 실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근데 그동안 실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랑스를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하면서 실업률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공장이 막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으로? GM 포드가 보니까 싸니까요. 난 그건 몰랐네. 거기 자동차 공장을 지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할배들이 가끔 놀러도 가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서 실은 기여도 많이 하셨고요. 이 그리스가 좋아진 것들, 스페인 좋아진 것들이 싸니까 뭐 여러 가지가 싸니까 가서 막 사고 관광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기여했지만 제조업의 기반도 생겼습니다. 노동비용이 싸지니까 경쟁력이 올라갔죠. 근데 이태리하고 프랑스는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잘 안 했어요. 그렇죠. 실은 배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태리 같은 나라들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터지면 다 죽어 얼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얘네들은 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케이스를 다른 나라로 전이시키는 건 상당히 저는 좀 무리하다고 보고 지금 금리도 네. 얘는 튀어도 다른 맞아요. 나라는 크게 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하도 이렇게 불안 요인들이 많고 유가 폭락을 하고 뭐 막 이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외환 시장부터 먼저 한번 보면 외환 시장의 안전자산은 달러, 엔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원화도 좋은 안전자산이고 뭐 이렇잖아요.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외환 시장은? 일단은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유로가 너무 많이 빠져서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고점을 경신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유로는 1.20 달러가 깨지고 1.18 달러까지 저점을 낮췄고 또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속에서 이제 좀 강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고 원화는 약간 이제 불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엔화 따라서 같이 좀 따라가고. 강해지는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유로가 우리가 1.2는 그래도 안 깨지는 거 아니냐. 지난 그 전에 유럽 재정 위기 때 저점이 1.2였는데 맞아요. 네. 그거 지금 요번에 유럽 위기가 그때만큼의 큰 위기는 아니고 신한정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 이제 상당히 그래도 구조조정을 좀 한 편인데 그건 안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깨졌어요. 이게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1.20 달러가 뭐 유로존 체제 존립의 경계선이다라는 막 그런 얘기도 뭐 유로존 위기 때는 있었지만은 일단 이제는 유로 약세 전망이 대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작년 뭐 하반기부터 1.1 달러 뭐 얘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20 깨져도 그냥 별 관심 없고 힘없이 좀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사실 유로 약세가 될 재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ECB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거고 그렇죠. 뭐 그 속도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좀 그 유로존 경제도 최근에 이제 러시아 뭐 문제 때문에 뭐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생겨지고 세 번째로는 사실 그 재정 위기 터지고 나서 유로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 유로존.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한 예로 이제 그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을 IMF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 세계 외환 보유액하고 그다음에 그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달러 얼마, 유로 얼마, 엔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위기 터져도 이제 유로 자산을 좀 늘리는 유로 같이 빠질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유로 빠지니까 이제 그 좀 자산을 빼는 중앙은행들이 보유액 안에서 유로화를 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 매수세도 좀 없고 또 유로존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냥 환해지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를 하더라도 환해지하면 환에는 좀 영향이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유로 약세로 갈 재료들이 많은데 이제 이번에는 연초부터 또 이제 그리스 문제를 테마로 삼아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올해는 유로다. 엔화 약세는
우리는 작년 뭐 10월 말 이후에 한 번 더 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유로 약세 좀 배팅을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단기 모멘텀도 조금 유로와 약세 쪽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화 정책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연준은 성명서 바꾸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해 안에 할 걸로 얘기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엊그제 발표됐던 그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한 3월 회의 정도에서 전면적인 QE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월로 좀 땡겨지는 모습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유럽은 계속 돈 풀 거고 미국은 조금은 회수하려고 할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우선은 연초에 유로 약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약세 영향에 대해서 우리 보기 전에 아예 환율을 전반적으로 우리 관심 있는 환율을 다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내가 요즘 이렇게 환율을 보면 1대1대1대1이 오르는 세상이 이제 금방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달러하고 유로가 1대1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 그다음에 원화도 또 1대1이지 지금? 거의 다 1대1인 세상이 우리 주변에는 왔어요. 그 원에는 지금 언제 어디까지 원하고 엔화는 어떻게 가는 거야? 계속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네. 보시다시피 엔이 물론 약세 재료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 모멘텀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달러 엔이 더 올라가는 데는 모멘텀을 그렇죠. 좀 잃은 것 같고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준안전자산이다 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하긴 한데 그래도 좀 당국도 계속 손을 쓸 거고 또 신흥국 문제 터졌을 때 완전히 또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원이 물론 800원대 진입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오히려 900원대에서 더 많이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만약에 그리스 재정 위기나 이런 게 막 이슈가 막 불거지면 일본은 엔켈이 청산되면서 자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채권 자금은 회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회수되고 예, 있죠. 예. 그럼 원화가 지금 강세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만에 하나 원화도 같이 강세로 돌게 될 텐데 이게 진짜 1대1대1 다 가버리는 것 같아. 근데 또 N은 보면 어쨌든 돈 계속 풀고 있긴 하고 그 일본 연기금이 또 해외 투자하는 거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약세 재료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좀 그러면서 좀 더 밀리지 않을까요? 약세로? N 약세로요. 그러니까 위로 한번 갈 수는 있는데 또 금방 또 내려올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 위로 약세로.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회복이 뭐 유럽 터지고 러시아 터져도 실은 미국의 S&P 500 계속 가거든요. 그럼 미국이 계속 강하게 견주하게 선중해주면 좀 뭐 좀 터져서 가만히 있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상황이 실은 몇 년 동안 계속 왔잖아요. 저는 근데 엔화는 많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재료들이 미국이 강한 미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의 기조에 의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저는 좀 뒤에 들어왔던 게 지난해가 그 FX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화두였다면 올해는 이제 유로화 약세가 화두인. 그러니까 달러화는 강세인데 뭐에 대해서 강세일 거냐 했을 때 작년에는 엔화에 대해 초강세였다면 올해는 유로화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환율에 관해서는 전승기 여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네. 알죠? 감히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자, 우리 채권 시장 넘어가 보죠. 채권 시장 좀 보면 이제 미 국채가 강세죠? 지금 미국채 10년이 2%를 지금 깨고 내려와가지고 1.9% 초반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부터 이 테이퍼링 시작하고 양적 완화 매입을 이제 중단하는 쪽 가면서 모두 다 미국 금리는 상승 쪽으로 다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연준은 뭐 의사록도 보면은 금리 인상 올해는 어쨌든 간에 시작할 거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의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있는. 그래서 채권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상당히 조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채권 시장 내에서 숏 포지션이 거의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팅은 금리 상승 쪽에 해놨는데 오히려 금리가 빠지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로존 문제, 특히나 이 독일 금리가 지금 0.5%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분트 금리가 0.5%밖에 안 되니까 미국채 금리 2%에 육박하는 거는 너무 이제 높아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달러화까지 강세니까 다른 쪽 투자자가 보기에는 달러화 강세에 대한 혜택도 보고 절대 금리도 어쨌든 간에
뭐 독일이나 주변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금리의 펀더멘탈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단순히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 금리를 마냥 상승 쪽으로 보는 그 패러다임은 당장은 조금은 재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곧바로 연결을 할 수 예, 있다. 지금은. 실제로 자금 플로우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미국 미국으로? 채권 시장으로. 네. 미국 채권뿐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거의 미국 달러화 자산 강세로 이게 보니까 해석이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강세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수급에 의해서 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평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믿을 땐 미국이다 이렇게 지금 가는 그렇죠. 예. 거겠죠. 자, 근데 이주열 총재께서 신년사를 했는데 이제 신년사의 세계 경기는 장기 침체다. 뭐 기본적으로 다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맞긴 한데 네. 장기 침체다 이랬는데 국내 채권 시장이 바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10월 달 금리 인하 마지막으로 한 이후에 한은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환경. 오히려 이제 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금융 안정에 힘쓰겠다. 그리고 경기도 뭐 여전히 약간 좀 파지티브하게 보는 그랬었는데 그 1월 5일이었을 거야 아마 그 금융기관들 상대로 하는 신년 그 할애식 이런 비슷한 곳에서 갑자기 이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거에 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 바뀐 것처럼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은 그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공식 신년사는 1월 2일 날 나왔거든요. 한은 총재 신년사를 보면 기존의 스탠스하고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1월 5일 날 했던 얘기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우리가 그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주변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는데 기사를 쓰는 분이 좀 그쪽에 방점을 찍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전체를 다 들어봐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글로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과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거 한은에서 또 혹시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부르키는 빌미 이런 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거기 뭐 물어보는 김에 계속 3년물 뭐 1%대 내려간다. 네. 뭐 국고채가 뭐 이러던데. 그건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2.0이니까 기준금리가 한 차례만 더 인하된다면은 1.75니까 뭐 3년짜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갈 수 있는 레벨이고요.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뭐 항상 예, 기준금리랑 같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1%대 진입은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다만 이제 안착할 거냐는 정말 인하 여부가 중요한데 뭐 저희는 여전히 현재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득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문제, 전셋값 상승 이런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금리는 좀 안 떨어뜨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또 이 어쨌든 한은의 저격수로서 한은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대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금리가 지금 2%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기준금리 변동폭은 25bp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도 한 번 맞기만 하면 이건 대박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금통위가 대박의 이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은 베팅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은 뭐 대박이고. 그래서 절대금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기준금리 변동의 폭을 조정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건 조정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총재는 지금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정혜방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기준금리 변동폭을 좀 줄이자. 그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미국에도 8분의 1 금리가 있거든. 그렇죠. 우리가 4분의 1 금리를 일반적으로 쓰지만 8분의 1 금리가 있거든 원래. 그래서 근데 내가 보는 우리 국고채 3년물 금리 하단 1.76%. 1.76? 1.76%. 아, 기준금리 아니셨고? 에이, 진짜 눈치. 1.76. 우리 보고서가 1.76까지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메인 토크 우리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갑시다.